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이 먹거리와 아까 건강을 제가 말씀드렸고 먹거리와 생태, 먹거리와 보장 말씀드렸잖아요. 요 세 가지 이슈들에서 뭘 우리가 계속 못 보고 있지? 그러면 그런 의식들을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그럼 이거를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까지도 연결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은 이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연들을 사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고 문제들을 드렸었겠지만 저는 그 문제의 이면에 어떠한 그 이유들이 있을까,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식으로 좀 제 문제 의식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 이제 먹거리와 건강의 문제겠죠. 사실 먹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 있고, 하지만 그게 우리는 소비자로서 이렇게 단절돼서 못 보고 있죠. 그리고 우리 건강을 우리 스스로 책임을 잘 못 지고 있습니다. 사실은 그것들을 개인의 건강의 문제를 보통 개인 책임화를 많이 하죠. 자기 스스로 사실은 그게 잘 챙겨 먹었어야 되는데 뭐 또 골고루 먹었어야 했는데 이런 개인 책임화를 많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시민의 소비자들의 아주 급하게 돌아가는 여유가 없는 이 삶의 속에서 그러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. 그러면 여전히 소비자로서 그냥 먹거리를 대하지만 조금 더 건강의 문제에서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을 것을 생산하지도 않고 조리하지도 않는 우리들이 사실은 더 그러려고 하죠.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집밥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고 싶지만 그 구하기가 쉽지 않고, 사실 외식을 한다 하더라도 집밥 분위기가 나는 곳에서 주로 점심을 드시려고 하는 경향들을 제 주변에서는 본 적이 있지만,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가족화, 1인 가구화가 되고 그러면서 먹거리를 구하고 혼자서 준비하는 건 또 매우 어렵습니다. 여럿이서 같이 먹게 되면 사실 해서 그걸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람이 있지만, 혼자서 막 준비했는데 또 남고 이거 관리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잘 준비 못하게 되고, 그러다 보면 의존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만들어진 상품이죠. 만들어진 먹거리 상품이에요.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. 그래서 만들어진 먹거리 상품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죠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트에서 사는 어떤 먹거리 상품이 있고, 그다음에 외식에 가서 거기서 조리해서 주는 걸 먹는 게 있죠. 저는 좀 더 포커스를 외식보다는 이 마트에서 사는 상품들을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. 마트에서 사는 상품들은 그게 신선한 어떤 농산물이면 사실 조리해서 자기가 먹겠다는 거예요.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사는 것들은 이미 다 가공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. 그럼 가공품들인 거죠. 이런 가공식품들은 특징이 뭘까요? 가공식품들의 특징은 우리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안 보여요. 이게 안 보입니다. 상품만 보이죠. 이 조리 과정, 생산 과정이 안 보입니다. 그러면 가공식품의 생산 과정에서는 가장 가능한 한 저렴한 걸 쓰려고 하겠죠.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,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,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들, 그런 방식으로 생산을 하겠죠. 그거를 이제 모아서 또 조리하는 방식 또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아끼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왔을 때 사실 그 상품이 먹고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, 또는 그 과정이 어떤 사회적 이슈가 돼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라면 가장 싸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일단 저렴한 식재료라고 했을 때 문득 저렴한 식재료 생각하면은 국내산은 조금 비싸고 수입산은 좀 싸고, 그런데 수입산이 왜 쌀까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비행기를 타고 온다거나 배를 타고 주로 오죠. 배를 타고 오는데 배를 타고 멀리서 오는 과정에서 그 농산물의 특성상 상할 수 있는데 그걸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, 먹거리라는 것은 상할 수 있죠. 상하지 않기 위해서 방부제 처리를 해야 되죠. 방부제 처리라든지 화학 처리를 해야 되고, 그것뿐만 아니죠.
그렇게 멀리서 오는 것들이 수입산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고, 뭐 값싼 식재료라고 했을 때 수입산도 있고, 또 뭐가 있을까요? 그거보다 더 아까 생산의 영역에 가게 되면, 이 생산의 영역에 가게 되면 종자까지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냥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은 뭐 씨앗을 받아서 농민들이 직접 그걸 또 생산하고 했을 텐데, 지금은 어느 순간 어떤 대량의 생산이 필요하게 되면서 종자를 사와서 쓰게 되죠. 종자를 많이 사와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하다 보면은 비용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, 이게 일일이 손을 할 수도 없고, 그럼 기계를 사용해야 되고, 근데 생물이다 보니, 먹거리라는 건 생물을 생산하는 거다 보니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. 영향을 많이 받죠. 토질의 영향도 받고, 주변 환경에서 벌레들이 먹지를 않아야지 인간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럼 토질을 영향을 받고, 그것들을 어떤 비용 효율적인 면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. 재구성을 해서 비료를 만들죠. 그래서 그 비료를 만들 때 사실 그 토지가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기보다는 보통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요 정도 비료를 넣으면 요 정도 생산성이 보장이 되더라는 이런 계산들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, 그 계산대로 그러면 외부에서 만들어진 비료를 사서 그걸 또 토지에 넣고,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키우면서 또 벌레들이 먹으니까 벌레들이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치는 거죠. 농약이 없으면 그걸 다 먹어버려요. 그러면 대량 생산할 수가 없어요. 자,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 식으로 대량으로 해야지 싸게 생산할 수 있죠. 그래야지 재료는 싸지고, 그렇게 싸야지 나중에 최종 저희가 먹는 가공식품이 되기까지 싸야지 차이가 있죠. 마진이 많이 남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싼 것들을 많이 이렇게 구성하는 성향이 있습니다.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, 가공식품의 성향상, 특징상 그런 성향을 가지죠. 그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자의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, GMO 종자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 그 위험성을 얘기를 하죠. 근데 위험하지 않다. 이건 기술적으로 중요한 거고, 우리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하지만, 이 GM 종자라고 할 때 어떤 GM 종자가 지금 주류를 차지하는가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상품성이 되게 중요합니다.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, 비료 비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곡물을 생산할 때 이제 다른 잡초들을 뽑아야 되잖아요. 곡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. 그러면 제초제 역할을 하는, 제초제의 농약이 필요한 거고, 그 다음에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농약이 필요한 거고, 요 두 가지 농약의 종류가 있겠죠. 그럼 GMO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, 요 두 가지의 저항성을 지니도록 유전자 변형을 한 종자가 되는 거죠. 그럼 주로 GMO 종자들은 요 농약의 저항성을 가진 상품들로서 농민들에게 팔리는 겁니다. 그러면 사실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GM 종자를 먹고 싶을까요? 아니죠. 한국에서 GM 종자 식용으로 못 먹습니다. GM을 못 먹습니다. 못 먹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판매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, 뭐가 문제냐면, 가공식품에서 잘 보시면, 식음료에 보시면 액상과당이 있어요. 그 콜라, 음료수 보면 액상과당이 있어요. 액상과당은 뭘로 만드냐면 옥수수로 만들어요. 옥수수는 GM으로 만들 수 있어요. GM 종자의 옥수수를 활용해서 생산된 옥수수에서 액상과당을 만들기 위한 재료만 추출해서 액상과당이라는 형태로 들어온 겁니다. 그런 과정에서 GM의 영향이 뭐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.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예 없는 걸 수도 있어요. 다만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이라는 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로 발전이 되다 보면은 이것이 가지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영향까지는 사실 못 볼 수도 있는 거고, 그게 또 어떤 식의 영향을 주는지는 다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률적으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의 논리들이 생길 수 있다 정도까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GM을 대할 수도 있는 거죠. 이런 식으로 GM이 우리한테 안전할까?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GM 말고도 가공식품에는 화학 첨가물이 들어갑니다. 화학 첨가물의 용도라고 할까요?
용도는 결국에는 맛을 내기 위해서라거나 아까 말했듯이 보존을 하기 위해서 방부제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. 그런 식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해서 마트를 유통을 통해 쫙 뿌려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런 그 가공식품의 어떤 특징이라고 했었죠. 모든 가공식품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주로 경향이 그렇겠고, 그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다 보면 건강에 좋을까요? 안 좋을 것 같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영양과 건강에 있어서 가장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. 사실 영양학이 과학적으로 공부하고 어떤 연구를 해서 증빙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삶이 딱 그 영양소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. 딱 그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. 여러 가지 환경과 생활 습관 속에서 그런 것들을 주로 먹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, 그게 또 다른 것들을 먹었을 때 또 어떤 영향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영양학적으로 어느 정도 몇 가지 영양소만 되게 눈에 들어오게 강조가 되게 상품화가 되고, 사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많이 하게 되고, 과학기술들 또한 뭐 더 여러 가지 또 미세 영양소라거나 또는 어떤 무기물이라거나 또 그런 거 외에도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의 관계가 되는 것들, 생활 습관에서부터 영양소와 어떠한 상태의 건강 상태에서 어떤 영양소가 어떤 것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알아내기는 참 어렵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영양소 중심의 생각들이 있죠. 그리고 하나 좀 재밌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. 아일랜드 법원에서 서브웨이 샌드위치 아시죠? 서브웨이 샌드위치에 있는 그 빵 있잖아요. 그 빵이, 서브웨이 샌드위치 있는 빵이 빵이 되기에는 설탕 함량이 너무 높다라고 해서 빵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. 이게 계기가 뭐냐면 서브웨이 그 샌드위치를 파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아일랜드 법에서는 주로 먹는 밥인 경우, 우리 같은 경우는 쌀밥이 되겠죠. 아일랜드 계통 빵이니까 빵은 부가세에 감면이 돼요. 주식은 감면이 돼서 서브웨이도 그걸 신청하려고 한 거죠. 근데 안 된다. 왜냐하면 그건 빵이 아니기 때문에.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어떤 그 가공식품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기까지였지만, 가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어느 정도 지켜질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쉽게 보장을 못 합니다. 그거는 누가 결정하냐고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결정하죠. 우리는 매우 시장 의존적이고,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브랜딩화가 되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죠. 예를 들어 건강한다고 했을 때 비타민 함량이 있어, 또는 뭐 설탕이 적어, 소금이 적어, 뭐 이런 식으로 지방이 적어, 아니면 또 몸에 좋다는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갔어, 이런 가공식품들을 보고서 그럼 이건 건강에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시장으로부터 사죠. 하지만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